스타링크는 스타쉽에서 버전을 업데이트하게 될 거고, 버전 업데이트하는 것에서도 과연 우주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는, 결국은 이거를 테슬라가 직접 생산해야 되는데, 특히 발열, 냉각할 수 있는 발열 장치를 아직까지는 해결하고 있지 못하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신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테라팹 자체가 허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반도체 생산의 노하우는 그렇게 쉽게 누적되지 않는다도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할 수 있었다라면 테슬라가 진작에 했을 거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정도 수준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AI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벌써 제가 한 성경길 TV에 나온 지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저는 경제학으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테크놀로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연구하고, 테크 기업 관련돼서도 일을 했고, 지금도 블루닷 AI라고 하는 작은 스타트업 창업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통해서 이러한 기회가 와서 또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이 성경길 TV에 출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사실 요동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4월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네, 테슬라 4월 전체에 대해서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 아니면 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버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AI 시대와 로보틱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스토리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봤고, 또는 극단적으로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사기와도 같다. 자율주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옵티머스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2030년대 이후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 주장들이 현실 속에서 충돌하면서 누가 옳은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전 4월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3월 말쯤에 기대했었지만 네덜란드에서 FSD를 유럽에 허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4월로 연기된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사이버캡이죠. 사이버캡이 지금 벌써 시운전과 테스트를 위한 최소한의 부분이 생산돼서 지금 미국에서 다양하게 소비자들에게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제 4월부터는 매우 더디게 가겠지만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었고요.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여러분들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FSD 로보택시가 안 된다라면 생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가 실패한다고 한다면 생산을 멈춰야 되는 거고, 사이버캡이 생산이 멈춰진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이버캡으로 로보캡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의 속도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러면서 로보캡 비즈니스가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들어온다라면 테슬라는 본격적인 상승의 곡선을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4월 달에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심지어 다양한 규제라든지 다양한 이슈에 의해서 로보택시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면 사이버캡은 이걸 가지고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을 달아가지고 시중에 민간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자동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로보택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판가름되는 해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순수하게 테슬라만 봤을 때의 문제인 거고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화두에 말씀하셨던 이란 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다. 제가 정치적인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쟁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왜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전쟁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계속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끝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아마 나갈 때쯤 되면은 아마 30일을 넘은 시점이 되겠죠. 전쟁이 시작한 지. 그리고 이것이 최후 통첩이 4월 8일이죠. 4월 그러니까 페르시안 시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 통첩을 했다라는 거는 협상이 안 되고 있다라든지, 뭔가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원하고 있었던 바대로 안 되고 있으니 이거 안 지켜주면, 이때까지 너네 안 해주면 다 뽀개버릴 거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최후 통첩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의 협상력을 저는 높일 거라고 보지 않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란에게 양보를 해줄 수 있을 건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고, 전쟁이 더 심화된다는 것은 주가가 더욱더 큰 조정을 또는 긴 조정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AI가 지금 빠져 있다라면
과연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AI가 없다라면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당연히 없습니다. 한국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빼놓고 코스닥으로 상장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그리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이런 빅테크들 즉 AI 덕으로 더욱더 주가가 상승했던 이런 기업들을 빼놓고서 저희가 지금 미국 주식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로 하는 것이 지금 GPU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필요 요소 중에 하나가 헬리움이라는 게 있죠. 이 헬리움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나오는 거죠. LNG. 그리고 헬리움은 웨이퍼 작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또는 냉각 작업을 할 때 반도체 공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즉 없어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재활용하려는 기술들이 특히 TSMC나 삼성전자에는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삼성전자는 일주일, 그다음에 TSMC는 지금 2주일 버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헬리움의 30%를 생산하고 있는 카타르의 LNG 공장이 이란의 공격을 받고 폐쇄됐어요. 그럼 이거는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더라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헬리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것에 의해서 헬리움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물론 뭐 LNG라는 것은 카타르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동 외의 지역인 USA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또는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이 공급처를 다변화시킬 가능성은 물론 일부 지금 이미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카타르에만 의존하는 건 아닌데 약 각각 30%씩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30%를 대체한다는 건 정말 작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정말 4월 말까지 저는 그리고 지상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상전으로까지 가는 최악의 순간으로 가게 된다라면 저는 이 왜곡은 주식시장에 대한 어떠한 큰 조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산에 대한 조정이 반도체 시장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충격파가 주식시장에 온다든지 자산시장에 온다라고 한다면 뭐 아무리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갑자기 사이버캡을 모두가 로보택시로 전환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이걸로 떼돈을 벌기 시작해도 방어될 수 없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저는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월달은 매우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테슬라에서 테라팹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뭐 테라팹이라는 것은 테라, 기가 다음으로 이제 테라잖아요. 정말 막대한 규모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1월 말에 있었던 2025년 4분기 어닝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의 질문에 답변했는데 그렇게 많이 생산하게 되면 외부에도 판매를 할 것이냐.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또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경쟁 구도를 그리는 거냐 그랬더니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원칙적으로 파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반도체 우리가 생산하는 정말 막대하게 생산해도 한 개도 외부에 판매하지 못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즉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의 자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외부의 판매를 통해서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꺾겠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본인들의 수요가 너무나도 큰데 공급 자체가 못 받쳐주니까 이번에도 테라팹을 발표할 때 삼성전자하고 TSMC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계속해서 신뢰관계를 유지하겠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병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도 병목이죠, 여러분. 왜 병목이냐? 수요가 너무나도 큰데 공급이 못 쫓아오니까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실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이것을 소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높은 수요와 적은 공급은 이게 불균형한 시장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이것을 낮춰주기를 원하는 거고 수요자들이 모두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것이 비싸다라는 측면도 있고 이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들이 제때 안 들어온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수요보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대로 하면 앞으로의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 증가하는 축에는 AI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트레이닝 쪽에도 많이 쓰여야 되지만 AI가 지금
인퍼런스 즉 AI를 소비하는 쪽에도 지금 반도체 칩이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또는 테슬라의 전통cep에다가 FSD를 구현하기 위한 이런 AI4 그리고 이제 지금 AI4가 있는 거고 AI5 생산될 곧 AI5라든지 내년부터 생산될 AI6라든지 또는 이것이 나가서 AI7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갈 때 이 수요가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옵티머스에도 이 추론칩이 쓰여야 된다라는 것. 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질 거라는 것. 그다음에 이걸 다 합쳐도 결코 지금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가 조인트 벤처로 만들어서 만들려고 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양에는 아무것도 아닌 양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이러한 추론용 칩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돼야 되는데 현재의 생산량으로는 전체 앞으로 커질 것에 그림으로랑은 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90%가 더 이상 커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필요한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높여 나갈 건데 이것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나 TSMC가 그것에 맞게끔 생산량을 증대시켜주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수요 과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직접 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이러한 수직 통합을 통해서 반도체 생산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테라팹의 계획이라는 거고, 물론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강정수가 오늘 떼돈 벌어가지고 생산하겠다고 내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설계는 테슬라가 해왔습니다. AI3라든지 AI4, 그다음에 AI5, AI6 이런 설계 부분, AI6는 이제 설계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런 설계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ARM이라든지 엔비디아처럼 설계 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생산 능력은 제로거든요. 이제부터 이것을 올리려고 한다라면 매우 어려운 과정이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과연 그만큼에 대한 흔히 말하는 캐시플로우 투자금들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의 이슈도 있을 거고 결코 간단치 않은 그러한 도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는 사실 연간 1조 와트 생산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현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물론 수치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생산할 수 있는 웨이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노광 장비, 즉 ASMR의 노광 장비가 없이 테라팹은 작동하지 않거든요. 노광 장비 하나 만드는 리드 타임도 결코 짧지 않고요. 몇 년 걸리죠. 하나 주문하면. 그리고 이것도 벌써 주문이 다 밀려 있는 상태에서 과연 ASML이 노광 장비를 테슬라가 원하는 속도대로 받쳐줄지도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인력들,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삼성전자나 TSMC에서 빼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또 삼성전자나 TSMC가 인력을 그렇게 테슬라에게 갖다 줄 정도로 호락호락하거나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고, 갑자기 사람이 손오공처럼 후 분다고 해서 인력들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여기에 관련돼서 피 터지는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많은 실책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이 방향성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은 전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다. 물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계획은 결코 전략이 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실행력이 중요한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테슬라의 실행력을 의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은 인정해주는 이유가 전기 자동차의 생산 능력이라든지 또는 결국은 성공한 4680 배터리의 건식 공정이라든지 또는 리튬 정제소라든지 또는 메가팩이라든지 이러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생산 능력이라든지 제조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대단히 누적되면서 10년이 넘게 누적되면서 나름 대단히 높은 노하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제조의 노하우를 지금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 생산으로도 확대하는 거고, 여기에서 필요하다라면은 부품 설계까지도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다라는 거고, 생산도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반도체까지도 확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을 통해서 이걸 발사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완성 단계 직전에 있다라는 거고, 여기 띄우는 스타링크도 여러분 테슬라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스타쉽에서 버전을 업데이트하게 될 거고, 버전 업데이트하는 것에서도 과연 우주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는, 결국은 이거를 테슬라가 직접 생산해야 되는데 특히 냉각할 수 있는 발열 장치를 아직까지는 해결하고 있지 못하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그 신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테라팹 자체가 허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반도체 생산의 노하우는 그렇게 쉽게 누적되지 않는다도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할 수 있었다라면 테슬라가 진작에 했을 거고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정도 수준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반도체 설계에서 제조까지 6개월 걸리던 걸 이제 수주 단위로 압축하겠다는 전략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좀 대부분인데 테슬라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사실은 가능한 것도 원칙적인 방향성을 얘기한 거지 노하우라든지 특허를 지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에서 경영 철학 일론 머스크가 내걸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first principle이죠. first principle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주선을 저렴하게 자주 많이 띄우려면 좀 더 발사 비용이 저렴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사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최대한 낮춰봤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상 못 낮춰. 그러면 왜 못 낮출까?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발사와 관련된 모든 물리 법칙을 다 뜯어보자. 다 뜯어봐서 불가능한 것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면 왜 못한 건지 이걸 다 뜯어봐서 새롭게 원칙을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first principles이라고 하는 이 테슬라나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아니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면 결국은 이 지금 습식 공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큰 공간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큰 용광로가 필요로 하고 여기에 열을 대기 위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이 비용만 낮추면 배터리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고 배터리 가격을 낮추면은 전기 자동차 가격이 내연기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건식 공정의 과정들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건식 공정을 성공하고 나서 1월 말에 있었던 공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건식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면은 우리 포기할 것 같다. 그만큼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건식 공정보다 어려운 것이 반도체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항상 테슬라가 얘기하는 게 제조 공정, 프로덕션 프로세스. 여러분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본주의 혁신은 단순한 거거든요.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인풋으로 만드는 것. 또는 동일한 인풋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드는 것, 즉 자본주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했던 거고 이것은 결국은 기술 혁신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생산 공정을 혁신하는 걸 통해서만 이러한 효율성, 생산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반도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1테라바이트 정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또한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생산 공정을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새로운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만들 때만 이 비용 자체를 절감시킬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런 프로덕션 타임, 이 생산 시간이라는 거는 단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사이버 캡이죠. 지금까지 아무리 부분적으로 변형은 있었지만 1908년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만들 때 컨베이어 벨트를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에 도입을 한 이후에 이 자동차 생산 방식은 중간에 모듈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형은 있었지만 컨베이어 벨트라는 리니어죠. 1차 함수적인 거죠. 1차 함수적인 즉 우리가 반도체로 치면 CPU죠. 하나가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로 가는 이 순서에 의한 방식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만 사이버캡에서 6개인가 5개로 쪼개가지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병렬로 한다라는 거고 이건 GPU 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120년 만에 자동차의 생산 방식이 CPU 방식에서 GPU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이 효율성은 생산 공장을 면적을 줄이고 생산 시간을 줄이고 생산의 비용을 줄이고 이 전체의 생산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처럼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도 제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의 전문성은 전혀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을 시도하겠다라는 의지와 방향성의 천명 으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을 읽으면 됩니다. 거기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 자체를 추구할 거고 여기에서의 결과는 첫 번째 결과는 프로덕션 타임의 축소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의 호언장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AI5와 AI6 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고객사에서 이제 경쟁사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브로드컴이 성장하고 구글이 자체 TPU 칩을 키우고 메타가 이번에 자체 칩을 설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공존하는 시장이지 엔비디아만 지배하던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주도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이번에 테라팹에서도 학습용에서는 지상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없이 테슬라가 만든 테라팹 온리 로 가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 이번 테라팹에서 만드는 건 주로 NPU입니다. NPU 중심으로 가서 즉 응용하는 단계에서 이걸 쓰겠다라는 거고, 학습용 GPU에서는 엔비디아하고 협력은 반드시 테슬라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협력 관계는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건 구글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의 GPU 없는 또는 엔비디아의 이제 앞으로 다음 차세대 칩이 될 수 있는 베라칩. 베라칩은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는 GPU 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로크라고 하는 NPU 칩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하나의 AI 팩토리라고 지금 엔비디아가 이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시장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길게 얘기는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이번에 2026년 GTC에서 엔비디아도 우주 간다 그랬잖아요. 우주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즉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우주 데이터 센터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엔비디아도 입증한 거예요. 왜요? 병목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지금 AI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병목이 있는데 하나가 칩이라는 병목이 있는 거고, 그럼 칩을 대량 생산을 더 해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병목은 뭐냐면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도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우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젠슨왕도 동일한 인식에 기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쌍두 마차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테라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생산에서 여기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밸류체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밸류체인에 있을 거고, TSMC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 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있죠. 뭐 알파 마요를 현대자동차하고도 같이 하겠다. 자율주행을 같이 하겠다. 뭐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거 100여 개의 로봇을 GTC에서 보여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피지컬 AI도 엔비디아가 같이 하겠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에 또 보여줬던 것이 이제 니모 클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죠. 니모클로는 요즘 인기 있는 오픈클로를 갖다가 사실 엔비디아 개발한 게 아니에요. 오픈클로 위에다가 하나의 레이어를 더 씌운 거죠.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나 즉 법률적이라든지 시큐리티 보안과 관련된 레이어를 올려서 기업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오픈클로를 엔비디아 버전으로 만들어준 거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지금 엔스트로픽이라든지 오픈 AI를 공격하고 있는 지금 서비스를 내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로컬 단위에서 AI를 돌릴 수 있고 이거를 니모클로를 통해서 에이전트 서비스를 계속하게 되면서 기업의 자동화를 갖다가 앞당길 수 있는 것에도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반도체 생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GTC 전날인가 젠슨왕이 이제 블로그를 썼어요. 직접 본인이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누가 썼느냐, 젠슨왕이라고 썼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5개 층의 케이크를 보여주면서, 보통 이 케이크가 이제 여러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5개 레이어로 만들어진 이 케이크를 보여주면서 지금에 있었던 GPU와 이거 패키징을 넘어서 쿠다를 넘어서 여기에 알파 마요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니모 클로라든지 하면서 이런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가져가겠다라는 명확한 이걸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수직적 통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수직적 통합은 지금 테슬라랑 스페이스가 하려는 수직적 통합하고 매우 유사해요. 테슬라도 결국은 리튬 정제소부터 배터리, 그다음에 필요한 에너지의 메가팩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설계, 이제 테라팹을 통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기에다가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자동차와 로봇에다가 꼽고 뭐 이걸 지금 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항상 산업의 전환기에는 수직 통합한 기업들이 이롭습니다. 2008년에 모델 T를 헨리 포드가 시작을 하고 나서 2015년부터 10년대에서 여러분 포드 웹사이트 들어가서 역사를 보시면 포드 자동차가요, 타이어도 만들었고요, 유리도 만들었고요, 샤시도 만들었고요. 다 만들었어요. 왜요? 그 당시 그거를 공급해 줄 데가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드 공장 안에 고무라는 원료를 받는 공간도 있었고요.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원자재를 받는 공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석탄을 받고요. 왜? 이 용광로를 떼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철강석을 받는 공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유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또 유리 원자재하고 석탄이 들어갔고, 고무를 생산해서 타이어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산업 전환기에는 이런 수직 통합을 하게 되고, 이 수직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시장이 매스마켓으로 재편된 다음에 이 프로덕션의 깊이를 다시 낮추면서 이것을 아웃소싱하면서 전문 기업들로 다시 분화하는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산업의 전환기 때 다시 수직 통합이 되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가는 길이 여러분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같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어떻게 이 플랫폼까지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지금 구글도 보세요. 구글도 TPU까지 확장되면서 수직 통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에서부터 지메일에서부터 검색에서부터 AI 모델과 반도체까지 이런 수직 통합을 하는 거고, 결국은 안 하던 메타마저도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환기 시대에 이런 수직 통합에 가는 것은 하나의 방향성으로 옳은 방향성이고, 물론 계획이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고, 여기에는 엔비디아는 사실 설계 중심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대비, 사실은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거죠.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거고, 소프트웨어 파워가 더 큰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제조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놓을 수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로봇을 직접 생산해도 들어가는 거고, 자동차 생산과 반도체 생산과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에까지 직접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반도체 생산으로 자신들의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수직 통합을 확장하려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26년 한 해에만 그 설비 투자에 200억 달러를 쏟아 부었거든요. 사실 투자자분들은 이런 현금 흐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에게는 현금 이름이 뭐 200억 달러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문제는 그걸 다 테라페버에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뭐 대출이 없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테슬라도 뭐 부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가 꾸준히 줄어왔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자동차나 토요타라든지 폭스바겐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를 지면 된다라고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가장 재미있는 힌트가 뭐냐면 1월 말에 있었던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대단히 그 CFO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지금 은행이라든지 각종 파이낸스 인스티튜트과 기관들하고 협상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협상하고 있냐면, 이 로봇택시가 작동하게 될 경우에 이것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어와 이것의 디스카운티드, 그러니까 즉 앞으로 5년 뒤에 벌어들 돈까지 땡겨서 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여러분 소프트웨어 기업들, 애저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폭락하는데, 구체적으로 폭락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 이거는 심할 경우에는 10년치 벌 미래의 현금까지도 디스카운팅해서 지금의 가치다 집어여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의 장점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도 그런데요. 넷플릭스로 매년 구독자를 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뭐 몇억 명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첫 레이트, 즉 이탈률이 좀 있긴 하지만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꾸준히 유지되면 3억 명에서 뭐 몇억 명이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몇억 명에서 계속 매달 얼마씩 내줄 것이 10년 뒤에도 내줄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뒤에도 이 회사는 현금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에서 이것을 디스카운팅이라는, 즉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을 깎아가지고 이것이 현재 가치를 계산해요. 10년 전 거지도, 9년 전 거지도, 8년 이렇게 다 계산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현재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런 금융상품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가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애저 서비스 기업들이 주가가 대단히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였던 거고, 지금 이 부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10년 뒤에는 이렇게 못 벌겠는데 지금은 벌어도, 지금은 분기 실적 좋아도, 2026년에는 떼돈을 역시 벌어도, 이것이 2027년엔 작아질 것 같고 2028년엔 더 작아질 것 같고 9년엔 더 30년 모르겠는걸? 이러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즉 미래의 현금 흐름이 디스카운팅 되지 않고 미래의 현금 흐름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붕괴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테슬라에겐 지금까지 없었던 건 뭐냐면, 자동차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2030년에 몇 대 팔지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FSD 구독자가 뭐 100만 명이 넘었다고 치니까 이번에 발표하면서 100만 명이 넘었으면 이 100만 명은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계속해서 늘어나면 200만 명 되고 이게 500만 명 되고 1000만 명 되면은 1000만 명이 매달 내는 돈이 있는 거니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는 그거잖아요. 이 사람 우리가 여러분 은행 대출 받을 때도 여러분 은행 월급 얼마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월급이 적으면 대출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면 또 대출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10년간 15년간 벌어들일 것에 대한 미래 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지금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신용평가를.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라펩에 있어서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로보택시를 통한 신용 창출이 되게 커질 거라는 것. 그것도 대단히 은행들이 매우 좋아하는 금융기관이 매우 좋아하는 미래의 확실한 매출 구조를 디스카운팅해서 대출을 해줄 거라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계속되는 건 스페이스X가 상장된 이후에 저는 이제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스페이스X가 첫 번째 고객이 되겠죠. 이 조인트 벤처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든지 간에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매 약속을 해줄 수 있어요. 너 이 생산되는 거 어차피 이 생산되는 회사가 뭐 조인트 벤처들에도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스페이스X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테슬라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지상은 아마 테슬라가 되고 우주는 지금 스페이스X가 될 수가 있으니까 스페이스X가 예를 들면 선지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 자체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신용 흐름을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금융 기법을 활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확실한 기업은 현금화 흐름이 현재적으로는 제한돼 있어도 미래의 현금 창출이 확실한 쪽에서는 이것을 디스카운팅이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테라펩이 이제 머스크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게 테슬라의 제조 단가를 이렇게 혁신적으로 낮추는 그런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많이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 지금 오픈 AI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있는 게 뭡니까? 9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약 5%를 빼놓고는 다 무료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질문해 대면 근데 지금 빨리 돈 버는 걸 마련했어야 되는데 오픈 AI가 돈 버는 걸 빨리 마련을 못했어요. 이게 저는 오픈 AI의 결정적 실수라고 봐요. 예를 들면 클로드 같은 엔트로피 클로드는 정말 요즘 1월, 2월, 3월이 진짜 폭풍같이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고객들이 다 유료 고객밖에 없어요. 거의 무료 고객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객의 숫자는 오픈 AI보다 적지만 알짜배기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 성장과 확장이라는 것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테슬라가 예를 들자면 AI5라든지 AI6를 지금 이래저래 SMC TSMC랑 주문하고 삼성전자에 주문하면 거기도 이윤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이윤 남기고 나면은 당연하게 테슬라가 한 $1,500 정도를 주고 만약에 지금 가정적으로 사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들면 한 $600 만들겠는데 2배 지금 마진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근데 자동차 가격이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만큼 예를 들면 자동차 가격을 낮추겠느냐, 낮춘 만큼. 그래서 뭐 더 많이 팔리겠느냐, 또는 낮추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데도 이윤율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냐는 이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테슬라에게 직접적으로 큰 이익이 될 거라고는 지금 단언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FSD가 그때쯤 되면 테라펩이 나올 때쯤 더 좋아져서 FSD 아마 16은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다 산다. 허가도 막 유럽, 아시아, 중국, 한국도 다 나고 날개도 친 듯이 팔려 나간다. 즉 이 마켓 사이즈가 커져야지만 유료 마켓 사이즈가 커져야지만 이거를 생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산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냐는 건 최종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FSD의 완성도가 FS 16 정도는 테라펩이 작동될 때 가준다는 전제 조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14로도 이렇게 훌륭한데 15, 16이 가가지고 정말로 자율주행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테라펩은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팔리면 어떻게 타이어가 많이 안 팔리겠어요. 그리고 타이어를 직접 만들어서 조금의 원가를 아끼고, 그리고 타이어가 예를 들면 공급 부족이면 여러분 이번에 헬리움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헬륨 가스가 언제 우리가 겪었어요?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반도체 칩이 그 작은 반도체 칩, 지금의 GPU에 비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정도의 그 반도체 칩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멈췄잖아요. 부품 하나 없으면 자동차 공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로보택시의 확장, FSD의 확장, 옵티머스의 확장에서 삼성전자하고 TSMC가 물량 안 대주면 공장이 멈추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병목이라는 거고, 이걸 극복하겠다는 게 자기 생산이라는 것은 테라펩 자체가 떼돈을 번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의 엔드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 옵티머스와 FSD 시장을 극단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거고, 이것이 시장의 수요만큼 공급을 그대로 끌어올려 주겠다라는 거고, 여기에서의 병목을 해소할 수만 있다라면 결국은 이것이 기여하는 것은 옵티머스 시장의 확장, FSD 시장의 확장에 기여한다라는 거죠.